언니의 집, 이건숙. 이사할 돈이 부족하다. 어떻게든 꾸어보려고 내키지 않는 마음을 가다듬으면서 천이는 친구 실숙의 집 현관문을 들어섰다. 둘 사이는 대학 시절 가장 가까웠으나 결혼한 뒤부터 벌어지는 생활차로 인해 그간 격조했던 사이다. 아파트 입구에서부터 마치 고위층을 만나러 온 듯 복잡한 수속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주눅이 잔뜩 들어 괜스레 마음까지 시렸다. 거지나 도둑은 물론 그 누구도 여기 사는 사람과 조금이라도 연고가 없이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철통 같은 보안이 되어 있는 곳이다. 마치 독재 시절 안기부에라도 들어선 듯 섬뜩한 기분이 들 정도였다. 가장 작은 평수가 80평이고 대부분 100평이라는 이 고층 아파트 단지는 이름도 괴상한 외국 이름을 붙여놔서 발음하기도 거북살스러웠다. 친구의 거실은 영화에서 본 유럽의 화려한 왕궁의 내실 분위기였다.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는 고가품들로 모두 번쩍번쩍 빛을 발한다. 너무 비싼 것들이라 몸을 조금이라도 잘못 움직여서 혹여나 흠집을 내면 어쩌나 하는 걱정에 숨도 크게 쉴 수 없었다. 벽에 걸린 시계도 예사 것하고 거리가 멀 만큼 돈 냄새가 물씬 풍겼다. 이런 호사스러운 자리에서 엉뚱하게도 난바다 위에 홀로 떠있는 돛단배처럼 외로움이 왈칵 밀려왔다. 비밀 전화라도 받는지 안방으로 들어간 실숙이 시간을 끄는 동안 천이는 자신이 입고 있는 옷이 이런 거실에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너무 초라하다는 느낌이 왔다. 시간이 흐를수록 자꾸 몸이 오그라들어 스스로를 추스리려고 긴 호흡을 했다. 친구를 혼자 놔두고 전화로 노닥이는 것이 불안한지 이따금 수화기를 손바닥으로 막고 물어본다. 너 몇 평 아파트에 사니? 난 아파트에 살잖아. 저런, 그럼 아이들은 어느 학교에 다니니? 어머, 너 몰랐었니? 나 아이들이 없어. 저런, 쯔쯔. 너 요즘 건강하냐? 난 아주 건강하게 살고 있어. 너 돈을 빌려달라고 온 것 같다. 근데 어떡하니? 난 지금 신도시가 개발된다는 정보를 최근에 입수하고 그곳 땅을 사느라고 은행에서 이 집을 저당 잡히고 돈을 끌어다 쓸 정도야. 지금 내 형편이 네가 상상도 못할 액수의 부채를 지고 있단다. 친구 실숙은 무태 안경을 들썩이고 유난히 새하얀 뺨을 어루만지면서 모들뜨기 눈을 하고는 편안치 않은 몸짓을 한다. 영양분이 터질 듯 넘치는 몸에선 오동통 물이 올라 눅익은 과일 냄새가 물씬 풍겼다. 속으로는 이런 큰 아파트에 살면서 왜 또 땅을 사려고 그러느냐 물으려다가 눈치를 보면서 거실 바닥에 눈길을 던졌다. 눈처럼 흰 대리석이 깔린 거실은 아늑하기보다는 찬 기운을 듬뿍 안겨주었다. 밖은 한겨울이지만 거실 창가에 줄지어 놓여있는 희귀하고 비싼 화초들로 인해 이국적인 기운이 감돌았다. 좋은 환경에 걸맞게 한창 흐드러진 식물들로 인해 열대지방의 수림 한 자락에 와 있다는 기분이 들었다. 벽면에 걸린 대형 텔레비전은 작은 영화관에라도 온 듯 범접할 수 없는 당당함이 서려 있었다. 100평 아파트라고 하니 어림잡아도 20억이 넘을 터인데 도대체 이 친구는 무슨 짓을 해서 이런 아파트를 살 수 있었을까? 천희는 용기를 내어 얼굴을 붉히면서 어눌하게 입을 열었다. 너 어떻게 이렇게 큰 아파트를 샀니? 남편은 우르꼬리만한 월급으론 어림도 없다. 그 남자가 벌어오는 돈은 우리 부부 용돈으로 쓰기에도 부족하다. 결혼하고 내가 그 남자보다 돈을 몇백 배 더 벌어들인 셈이야. 이런 아파트를 사느라고 이사를 얼마나 자주 다녔는지 모른다. 따지고 보면 집이 돈을 번 거야. 요즘 세상에 돈을 모아서 집 사는 사람은
멍청이란다. 결혼할 적에 시집에서 해준 전셋돈이 종잣돈이 되어서 이만큼 불린 거야. 부동산이 돈을 벌어들인 셈이지. 그건 이 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상식이 아니겠니? 정보에 빨라야 한다. 요즘은 정보 시대가 아니냐. 부자 친구 실숙이 주는 쓰디 쓴 커피를 마시고 나온 천희는 아파트 빌딩 사이를 헤집고 맹렬하게 몰아치는 찬바람에 어깨를 움츠렸다. 빌딩 숲 사이를 지나가는 바람은 들판의 바람보다 더 날카로운 발톱을 내밀었다. 그래도 한때 서로 속을 터놨던 가장 친한 사이였으니 어깃장을 놓고 몽사납게 굴었다면 돈을 빌릴 수 있었을까? 이런 다급한 상황에 있으면서 그래도 수중에 돈이 있는 부자 친구에게 맨 땅에 박치기 하듯 돌진할 것을 그랬나? 아니야. 돈을 가진 자들이 가난한 사람들보다 더 밴댕이 속을 지녔다는 점을 왜 잊고 여길 찾아왔단 말인가? 돈으로 처발라서 번뜩이고 있는 끝발 날리는 사람들에게 눈꼽만치도 파고 들어갈 틈이 없다는 사실을 부자들을 대하면서 이미 터득했는데 어쩌자고 여기까지 어루더듬어 찾아와서 이런 홀대를 받는단 말인가. 괴물처럼 하늘을 찌르면서 우뚝우뚝 서 있는 아파트 숲 한가운데서 자신이 한참 다듬어야 할 잡석처럼 마치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다. 아파트 초입 길가 한 모퉁이에 보자기를 펴놓고 비닐하우스에서 농사지어 들고 나온 채소를 늘어놓고 파는 할머니와 마주쳤다. 얼굴 피부가 진갈색 가죽을 뒤집어 쓴 것처럼 겉돌았고 지문이 남아있을 것 같지 않은 거친 손은 이미 여자이기를 포기한 모습이었다. 보자기에 놓인 것을 다 팔아야 2만 원이나 될까. 할머니의 손이 천희의 눈물선을 자극했다. 그렇다. 이런 가난한 사람들이 오히려 역사에 큰 물살을 이루어 강하고 엄청난 힘을 발휘하면서 흘러가고 있다. 저들이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서 있다는 생각에 이르자 아직도 치졸하게 상대적 빈곤감에 젖어 있는 자신이 밉기까지 했다. 천희도 결혼할 당시 시부모님이 장만해준 24평 아파트를 친구처럼 종잣돈을 삼아 사고팔고 몇 번 했으면 저런 평수의 아파트에서 살 수 있었을 터인데 하는 생각에 이르자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칙칙한 우울함이 왈칵 밀려왔다. 남편이 갑자기 진로를 바꿔서 잘 나가던 직장을 때려치우고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목회를 하는 바람에 24평 아파트를 팔았다. 상가 2층에 30평 전세를 얻고 강대상, 의자, 성가대석, 게다가 피아노랑 화분대, 방석까지 다 들여놓고 보니 아파트는 흔적도 없이 날아가 버렸다. 개척 5년 만에 전세 보증금을 자꾸 깎아먹어서 이젠 지하실로 쫓겨난 처지다. 그런 자리에서도 그냥저냥 꾸려갈 수 있었는데 남편의 호흡기 질환이 극에 달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사면이 땅속에 묻힌 공간 한쪽에 뻐끔하게 뚫린 출입문으로 드나드는 공기만으로는 남편의 병 증상이 더 깊어만 가서 어떤 수를 써서라도 땅 위로 올라가야만 하는 처지가 되었다. 일생 한두 번 당하는 초미에 급한 일이 생길 때 어쩔 수 없이 피부치를 찾아갈 수밖에 없다. 지희 언니는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피부치이니 하나뿐인 동생의 고통을 이해하고 돈을 빌려줄 수 있을 것이다. 언니가 사는 동네는 산빛 아래 개딱지처럼 지어진 집들이 있는 곳이다. 찌걱거리는 방문을 여니 골마지기가 잔뜩 낀 묵은 김치 냄새가 코끝을 스친다. 대문을 열어놓은 채 식구들 모두가 나가버린 집안에선 가난으로 찌든 냄새가 확 풍겨왔다. 영하 10도를 오르내리는 추운 날씨지만 산비탈을 오르내리느라고 얼마나 헐떡거렸는지 코끝에 땀이 배어나고 목언저리가 흠뻑 젖었다. 언니가 사는 집은 처마가 낮아서 불빛도 새어나올 수 없을 정도로 고개를 짓숙이고 있다.
게다가 슬레이트 지붕 처마 끝에 고드름이 주렁주렁 매달려 그나마 벽 한가운데 콧구멍처럼 뚫린 작은 창문마저 가리고 있다. 찬찬히 집안을 훑어보았다. 엇비슷한 싸구려 플라스틱 서랍장을 맞물려 방 가장자리에 빙 둘러놓고 방 끝에 혹처럼 툭 튀어나온 입식 부엌 한 구석엔 누렇게 들뜬 시래기 다발이 담뱃잎을 말리듯 매달려 있다. 무숙자들이 집단으로 기숙하는 방처럼 너절한 물건으로 가득한 방 안에는 탐내서 훔쳐갈 만한 귀한 것이라곤 단 한 개도 눈에 띄지 않았다. 아래목에 깔려있는 헝겊 조각으로 무어 만든 이불 밑에 발을 디미니 썰렁하다. 귤봉지를 방바닥에 내려놓고 그냥 돌아갈까, 아니면 조금만이라도 기다려 언니를 보고 갈까 망설인다. 그래도 가난한 사람들끼리 서로 돕게 마련이니 하나뿐인 피부치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을 것이란 확신이 왔다. 밖을 보니 겨울 해가 져서 서녁 하늘이 농익은 감빛으로 물들어가고 있다. 손목시계를 보니 5시. 썰렁하니 빈집에는 사람의 온기라고는 조금도 없다. 아, 불쌍한 언니. 부자 친구의 아파트를 본 끝이라 그런지 가난의 감도가 더 심각했다. 언니는 왜 이렇게 살까? 50고개를 넘어섰으면 따뜻한 아파트에서 더운 물 찬물을 쓰면서 편안히 살 수도 있으련만 결혼하여 벌써 25년이 넘도록 가난의 구덩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구접스럽게 살고 있으니 참으로 가여웠다. 형부가 초등학교 교사로 25년이 넘게 일하고 있으니 매달 받는 돈만으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으련만 어째서 언니는 이렇게 너저분한 바닥 인생을 살고 있는지 그 이유를 가늠할 수가 없다. 형부가 술을 마시지만 잔주가 심한 편도 아니다. 더구나 도박을 할 리도 없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시기라 매사에 틀림없고 타고난 샌님인 형부인이 돈을 헤프게 쓸 사람도 아니다. 두 딸들은 잔병치레도 없이 투덕투덕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갔으니 그 애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과외비를 썼다는 말을 들은 적도 없다. 더구나 학교 다니면서 그 애들은 가정교사도 하고 잡다한 아르바이트도 해서 용돈 정도는 벌어 쓴다고 한다. 그럼 딸들의 비싼 등록금을 대느라고 이렇게 어렵게 산단 말인가. 아무튼 언니가 이 지긋지긋한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를 아는 사람은 주위에 아무도 없다. 문소리가 난다. 언니가 온 모양이다. 문틈으로 내다보니 언니는 목이 내려앉을 정도로 큰 보따리를 이고 들어선다. 엉거주춤 언니를 맞는 동생을 바라보는 눈이 예사롭지가 않다. 언니의 눈에선 살아서 펄펄 뛰는 충만한 밝은 빛이 번쩍인다. 삶에 취해서 기쁨이 넘치는 얼굴이다. 그러고 보니 몸에서도 열기가 후끈하여 빛이 어려있는 듯했다. 세포 하나하나가 전부 살아나서 너무 재미있고 좋다고 외치는 형상이다. 마치 풋사랑에 빠져 들떠있는 10대 소녀의 눈에서나 감지할 수 있는 그런 빛이 눈에서 뿜어나왔다. 삶에 지쳐있는 동생에 비해 언니는 물에서 갓 건져 올린 물고기처럼 팔딱팔딱 뛰는 생동감이 넘쳐 흐른다. 왜 왔니? 돈 좀 꿔달라고. 지하에서 햇빛이 들어오는 2층이나 3층으로 셋집을 옮겨야겠어. 남편이 지하 공기를 견디지 못해 병이 났어. 땅속이라 항상 습기가 차서 한여름 장마철에는 조그마한 달팽이가 기어다닐 정도로 눅눅해서 건강에 문제가 생겼나 봐. 내가 유아교육을 전공한 것을 언니도 알지? 그 자격증으로 직장 여성들을 위한 어린이집을 경영하려고 해도 지하교회는 꺼려해서 그래. 딱 1년만 빌려줘. 열심히 벌어서 꼭 갚을 테니. 어린이집이 수입이 괜찮다는 소문이야. 언니가 어려운 것을 나도 잘 알아. 이자도 두둑하게 줄 테니 제발 돈 좀 내놓아라.
달동네의 비탈을 헉헉거리면서 올라오는 동안 준비했던 말들을 한숨에 풀어놓았다. 우리 형편에 그런 돈이 어딨니? 신혼 초부터 넌 집이 있었잖아. 그 집을 그렇게 간단하게 없애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 그걸 키워서 큰 집을 사야 했다. 남편을 어떻게 조종하기에 넌 그렇게도 지질이 못난이 생활을 하냐? 젊어서는 한 대짬을 자도 견디지만 나이 들면 그렇게 못 사는 법이다. 언니는 이고 온 보따리를 방바닥에 펼쳐놓는다. 거죽이 살짝 상한 양파가 한 알 대굴대굴 방구석으로 달아난다. 50이 넘은 몸 어디에서 그런 민첩함이 나오는지 언니는 쥐를 잡으려는 고양이처럼 냉큼 덮쳐 양파알을 짚더니 가슴팍에 싹싹 문지른다. 풀어헤친 보따리 내용물에서 유통기한이 지나 썩어가는 야채 특유의 냄새가 뭉근하게 방 안에 깔린다. 시들어서 버려진 무, 배추, 당근, 시금치, 순죽은 부추, 심지어 말라비틀어진 무청까지 보따리 안은 유효기간이 지난 시들한 야채로 가득했다. 오늘은 나를 잡아서 농수산물 시장에 갔었다. 놀래서 입을 떡 벌리고 서 있는 동생 앞에서 주섬주섬 야채들을 분류하는 언니의 몸에선 갓 피어난 느릅나무 잎들의 싱그러움이 고여있고 머리 위엔 후광이라도 어린 듯했다. 마치 성모 마리아의 머리 위에 나타나는 오로라를 연상케 했다. 이런 가난을 언니는 즐기고 있단 말인가? 알 수 없는 일이다. 포식하자마자 잡혀 죽은 거대한 반추동물의 배를 가르고 탈취한 물건처럼 보자기 밖으로 몸을 드러낸 야채는 시들부들했다. 언니는 조금 몸체가 성한 무와 당근을 고르고 고른 머드러기처럼 자랑스럽게 흔들면서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서 동생의 손에 쥐어준다. 귀한 보석이라도 주듯 사뭇 얼굴엔 만족함이 흘러넘친다. 마지못해 그걸 받아쥐고 천희는 퉁명스럽게 뱉어낸다. 언니는 왜 이렇게 살아? 꼭 농마주의 굴속 같네. 번데기가 뭔지 너 아니? 난 지금 번데기야. 뇌고치 속에 숨어있는 번데기지만 얼마 안 있으면 고치를 뚫고 밖으로 나간다. 그때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색깔이 나비가 되어 창공을 날아오를 것이다. 두고 봐라. 얼마 남지 않았어. 그때 너도 놀래서 나가 넘어질 게다. 언니의 눈에 는개가 내리듯 몽롱한 평안함이 고여온다. 아직도 얼음처럼 차가운 야채가 든 검은 봉지를 지그시 가슴팍에 대고 눌러본다.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언니네를 빠져나왔다. 언니가 말한 번데기와 누에고치란 말이 귀에 거슬린다. 그 말에서 이상하게 죽음 냄새가 풍긴다. 누에고치란 바로 언니의 골맞이 냄새가 잔뜩 낀 달동네 집일 것이고 그걸 벗어나 예쁜 날개를 지닌 나비가 된다는 것은 이런 데서 살고 싶지 않아 어서 빨리 죽어 화려한 저 세상으로 가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었다. 번데기와 나비가 주는 묘한 뉘앙스가 그녀를 불안하게 했다. 일생을 60년을 잡아보면 그 세 쪽 중에 하나는 잠을 자느라고 보낸다니 다리를 쭉 뻗고 편안히 자기 위해 제 집이 있어야 하는데 그들 자매에겐 집이 없다. 달동네의 조붓한 골목을 내려오면서 발밑에 깔린 불 밝힌 도심지가 눈에 안겨온다. 고층 아파트들이 숲의 나무들처럼 우뚝우뚝 서서 빛으로 전신을 드러낸다. 큰 키를 자랑하는 아파트 주위에 시루번을 두른 것처럼 미미하게 빛을 발하는 자잘한 포도송이 형상의 주택에서 껌뻑껌뻑 희미한 빛이 어른댄다. 솔직하게 표현하자면 땅 위의 빛들이 하늘의 별들보다 엄청나게 더 많다. 공해로 찌든 밤하늘에는 별이 드물다. 어쩌다 흐릿한 별이 멀리서 눈물을 잔뜩 머금은 채 몇 개 어린거릴 뿐이다. 아버지와 함께 어린 시절 해변가에서 총총이 박힌 밤하늘의 별을 센 적이 있다. 그때처럼 차분하게 별 하나 나 하나를 외치면서 셀 수가 없을 정도다. 마치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도시의 불빛이 너무 많다. 이 지상의 불빛 하나에 한 가족씩 산다고 쳐도 저 많은 불빛을 다 차지하고 살아가는 인간들이 참말로 위대해 보였다.
그런 많은 불빛 중에 자신의 등불을 밝힐 집이 없는 언니와 그녀는 존재도 없이 이 지상에서 희미하게 흐느적거리는 매갈이 없는 빛처럼 여겨져서 어깨에 힘이 쭉 빠져나갔다. 서러움이 목을 때를 타고 흐르면서 괜스레 강하게 불을 밝힌 불특정 다수에 대한 미움이 스멀스멀 고여왔다. 언니는 참으로 특이한 체질의 여자다. 작년 아버지 고희에도 늦게 나타나서는 우선 대문에서부터 울음보를 터뜨렸다. 아버지 고희상을 차리려고 30만 원을 은행에서 찾아가지고 나오다가 쓰리를 당해서 이렇게 빈손으로 왔다고 꺼이꺼이 울어댔다. 언니는 언제나 그랬다. 무슨 일에나 친척들이 대소사에 돈을 내는 일이 없다. 사람 굴시를 못한다고 할까. 의뢰 그러려니 하고 친척들도 지희 언니를 옆으로 밀어놓고 있을 정도다. 친 외사촌들 중에서는 언니가 가장 연장자이니 앞에서 대놓고 따지지도 못하고 뒤에서 입을 삐죽거렸다. 요즘 무슨 소매치기가 그렇게 많다고 그러느냐 하는 투였다. 그까지 30만 원을 그렇게 잃었을까 하며 모두 눈짓으로 은밀하게 속마음을 주고받았다. 더구나 고희를 맞는 친정아버지 잔치집에 맏딸이라는 사람이 와서 두 다리를 쭉 뻗고 눈물도 나지 않는 눈을 비비면서 청승맞게 통곡을 한다고 지희 언니 등 뒤에 종주먹을 들이댄다. 같은 나이 또래의 사촌들은 예서제서 말이 많았다. 한마디로 언니가 돈을 아끼려고 의문스럽게 연극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저들 말거리에 등장한 인물이 바로 영조 때 충북 음성 삼복리 사람으로 유명한 구두쇠 조륵이란 자린고비 이야기였다. 너무 재미있어서 까르르 웃어대는 저들 속으로 천희도 어쩔 수 없이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된장독에 앉았던 쇠파리가 날아가니 왜 내 된장을 먹고 가느냐고 단양의 장애 나루까지 따라가서 그놈의 쇠파리를 잡아왔다고 한다. 그뿐인가. 부채가 닳는다고 벽에 걸어놓고 머리를 흔드는 우둔한 자린 고비는 제삿날 굴비를 천정에 매달아 놓고 밥을 먹으면서 흘끔흘끔 쳐다보고는 짜다고 호통을 치기도 했단다. 보기에 너무 딱해. 이웃이 생선 한 마리를 조르기 마당에 던져주었더니 밥도둑이 왔다고 냉큼 밖으로 도로 집어 내던졌다나. 이건 모두 지희 언니를 두고 빈정거리는 내용이었다. 진짜로 언니는 돈을 자린고비처럼 움켜쥐느라고 가난을 자처하고 있는 것일까? 정말 돈이 없어 고생을 한다면 언니 몸에서 뿜어나오는 그 싱싱하고 눈부신 광채는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비난의 덤터기를 써가면서도 태연하고 자신감이 넘치며 평안한 언니의 모습은 해미 낀 폭우처럼 아득하게 깊어 보이기까지 했다. 그녀에겐 내밀하게 언니 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다. 이날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가슴에 깊이 각인된 사건이다. 심지어 살을 맞대고 사는 남편에게조차도 입을 열지 못한 비밀이기도 하다. 동창들이 모인 장소가 강남에서도 손꼽히는 부천 아파트였다. 친구네서 커피를 마시고 한참 점심을 먹으러 나오는 길에 옷 수거함에 엎드려 열심히 헌옷들을 꺼내고 있는 언니를 보게 되었다. 친구들의 눈이 두려워 슬쩍 못 본 척하고 비껴가면서 우연히 정면으로 마주친 언니의 얼굴이 눈 속에 사진 찍듯 박혔다. 열에 들떠서 기쁨으로 충만한 얼굴이었다. 새벽 첫 빛이 스며드는 밤나무 밑에서 밤새 바람에 떨어진 알밤을 줍듯 언니는 흥분한 얼굴을 감추지 못하고 옷 수거함에서 언니 부부와 조카들 몸에 맞는 옷을 뒤져 보따리에 싸느라고 정신이 없었다. 그 순간 동생의 입장에서는 모골이 송연할 만큼 창피했다. 참으로 이상한 점은 그때의 얼굴이 조금 전 농수산물 시장에 버려진 야채를 주워온 언니의 얼굴과 똑 닮았다는 사실이다. 어떻게 그때 얼굴과 지금의 얼굴이 그렇게도 똑같단 말인가. 언니의 눈 가장자리에 두억에 자잘하게 파고든 주름살 말고는 나이에 비해 그다지 늙은 얼굴도 아니다. 얼굴에서 풍기는 싱싱함 때문일까. 그렇다면 구접을 떠는 이유가
언니에게 매달린 시댁 식구들 때문일까? 그것도 아니다. 언니는 막내 며느리였으니 말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언니는 그렇게 가난하게 살 이유가 없다. 형부가 초등학교 선생이면 평수가 작은 18평짜리 아파트라도 지니고 살아야 할 위치가 아닌가.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이유가 먼 훗날 자린고비 조륵처럼 환갑에 가난한 이웃들을 모아놓고 재산을 분배하려고 그러는 것일까? 아니면 형부가 버는 모든 돈을 몽땅 진짜로 가난한 이웃에게 분배하여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선행을 베풀고 있는 것일까? 쓰레기통을 뒤지는 그 억척으로 어쩌면 무숙자들을 돌보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언니의 몸에선 빛이 나고 있는 것일까? 아무튼 모를 일이다. 언니만큼 거대한 철의 장막에 가려진 여자도 없다. 말을 전혀 하지 않으니 그 내막을 알 수가 없다. 친정어머니라도 살아계시면 자투리 내용이라도 건져 올리련만 어릴 적 돌아가신 어머니 자리엔 계모가 들어와 있어 그런 처지도 아니었다. 그렇다면 또 형부란 어떤 인물인가? 언니의 그런 몰상식한 행동에 반기를 드는 것도 아니고 묵묵히 끌려가는 황소처럼 꾸벅꾸벅 아내가 하는 대로 따라가고 있으니 형부 또한 험한 산골짜기에 푸르스름한 인해 속에 가려진 인물이다. 천희는 지하교회 계단을 지친 몸을 이끌고 천천히 내려갔다. 문 앞에 가출 소녀가 난간에 기대어 앉아 기다리고 있다. 늘 있는 일이라 그녀를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라면을 끓여주었다. 허겁지겁 먹고는 물 한 대접 마신 뒤 휑하니 나가버린다. 하루에도 몇 건씩 있는 일이라 이것저것 저들에게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고 돌려보낸다. 인간이 산다는 것은 먹고 자고 배설하는 것이 기초가 된다. 이건 전부 집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가출한 소년 소녀들이 그래도 교회라고 간판을 내걸고 있는 초라한 지하실을 찾아오는 심리는 돈을 많이 처발라 번쩍이는 대형 교회에는 감히 들어설 수 없는 위압감 때문일 게다. 지금 그녀 코앞에 하늘을 찌르듯 서 있는 고층 아파트들은 작은 것이라도 모두 35평이 넘는다고 한다. 과연 그 공간이 인간의 삶에 꼭 필요할까? 그녀가 살고 있는 지하의 개척교회 한 모서리에 방 한 칸을 들이고 그게 서재이고 침실이며 부엌이 된다. 단 6평의 방이지만 충분하다. 인간이 사는 공간으로 더 이상 필요치 않다는 점을 이렇게 살면서 깨닫게 되었다. 좋은 점도 많았다. 청소할 시간을 아낄 수 있었고 추우면 작은 온풍기를 틀면 금세 방 안이 따뜻해졌다. 침대가 의자가 되어서 좋았고 식탁도 필요 없이 남편이 설교를 준비하는 책상으로 좋겠다. 지하방이라 밤하늘을 향해 힘차게 토해내는 불빛을 하나 만들지 못한다는 점이 아쉬울 뿐 생활에는 지장이 없다. 옷은 1m 길이의 행거를 하나 놓고 거기에 외출할 적에 입는 옷들만을 걸고 다른 것은 서랍에 넣어놓고는 그때그때 꺼내 입으면 좋겠다. 이런 삶이 불편하지만 옛날 동굴에서 살았던 사람들보다는 더 낫다는 생각이다. 동굴 속에는 물도 나오지 않았을 터이고 화장실도 없었을 터이니 방이 좁다는 이유 말고는 만사오케이인 이 삶이 얼마나 편리하고 복된 삶인가. 그렇게 보면 언니가 살고 있는 구질구질한 달동네 허름한 집에서도 나름대로 멋이 숨어 있어 자신보다 더 싱싱한 얼굴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 단지 동생처럼 목회를 하느라고 고생하는 삶이 아니고 정기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가장이 있는 위치에서 그러고 사는 것이 이해가 되질 않았다. 천희의 생활은 더 이상 돈을 줄일 수 없을 정도로 바닥 인생이다. 감사할 일은 40줄에 있으면서도 아이가 없다는 점이다. 이런 삶에서 아이가 딸리면 만에 하나 불행을 아이에게 심어줄 수도 있을 터인데 남편과 단 둘이서 오손도손 소꿉장난하듯 사는 일상이 감사할 뿐이다. 아침이면 천희 부부는 각자 갈 길을 간다. 남편이 동쪽으로 가면 아내가 서쪽으로 가고 한 사람이 북쪽으로 가면 다른 한 사람은 남쪽으로 가면 된다. 일주일에 단 한 사람이라도
교회로 끌고 오면 되는데 어떤 때는 한 달이 되어도 단 한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기 어렵다. 이건 시급한 문제였다. 입에 풀칠하는 일하고도 관계가 있으니 말이다. 무작정 동서남북으로 각자 헤매는 것보다 햇볕이 드는 2층이나 3층을 전세로 얻어 낮에 직장을 나가는 부모를 둔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어린이집이라도 경영하면 나을 터라 언니를 찾았는데 동생의 삶보다 더 궁상을 떨고 있으니 기가 막혔다. 점심을 거른 채 천이는 전도지를 들고 아예 멀리 번잡한 도심지로 나갔다. 눈을 현란하게 하는 번화가를 걸으면서 그 옛날 남편과 연애를 하면서 드나들었던 커피숍과 국수집 안을 기웃거렸다. 그 시절엔 달콤한 꿈에 들떠 있었다. 결혼을 하면 발등까지 내려오는 치렁치렁한 드레스를 입을 꿈을 꾸었다. 아마도 드레스는 진달래색이 좋을 것이다. 하늘이 훤히 보이는 정원으로 뚫린 통유리에는 황금빛 커튼을 달고 거실 바닥은 푹신한 연록색의 양탄자를 깔기로 했다. 벽난로에서는 소나무가 타올라 은은한 나무향이 집안에 고이고 벽난로 옆에는 매주일 절반쯤 입을 벌린 흑장미를 듬뿍 사다가 장식하리라. 봄철에는 노란 수선화를 양동이 크기의 백자 항아리에 꽂으면 벽돌로 만든 벽난로에 어울릴 게다. 거실에서는 은은한 고전 음악이 퍼지고 장미향이 그득한 거실의 안락의자에 몸을 깊숙이 묻고 책을 읽으면서 세상을 끌어안고 즐기리라. 1층에는 거실과 부엌이 있고 2층에는 침실이 있으며 옷을 걸어 놓을 수 있는 큰 옷방도 만들어 좋아하는 옷을 다 사들여 걸어 놓을 테다. 뭐 이런 그림들이 그 당시 데이트를 하면서 꿈꾸던 그녀의 결혼 생활이었다. 그러나 이런 꿈을 접어놓을 수밖에 없었다. 남편은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겠다고 어느 날 선포했다. 절친한 배꼽 친구가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 현장에서 죽은 뒤에 온 변화였다. 아내의 꿈을 알고 있던 그는 늘 이렇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다 헛된 거야. 인간이란 이 지상에 나그네로 왔다가 가는 거야. 펄펄 살아있던 내 친구가 순간에 사라져버린 걸 보면 인생이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아침 안개이고 들풀처럼 피었다가 지는 존재란 말이야. 이런 땅에 우리 미련을 두지 말자. 햇살이 퍼지면 사그라지는 아침 안개처럼 잠깐 있다가 가는 나그네 인생길 위에서 잠시 머물 여관 같은 집에 대한 미련일랑 버리자. 우리 둘이 누울 공간만 있으면 족하다. 우리 집은 이 지상이 아닌 천상에다 마련하자꾸나. 천상의 집이 남편의 꿈이었다. 아무리 그래도 그녀는 이 땅 위에 집을 버리기 힘들어 무척 오랫동안 고통스러워하면서 깊은 갈등 속에 빠져 할 일 없이 많이도 쏘다녔다. 참으로 기이한 일은 인간이란 아무리 어려운 역경에 처해도 그런 생활에 익숙해지는 법인가 보다. 그렇게 살다 보니 이제는 부촌의 거대한 궁궐 같은 집을 보면 저런 집을 청소하고 가꾸느라고 얼마나 그 집에 사는 여자는 힘이 들까 하는 연민의 정을 누를 수가 없다. 잔디 깔린 정원이 넓으면 나무와 잔디를 가꾸느라고 그 집 여주인은 얼마나 신경이 쓰일까 하면서 혀를 끌끌 차는 경지까지 이르렀다. 젊은 시절의 꿈을 접어두고 이제야 그녀는 남편이 말하는 하늘에 집을 짓는 꿈을 꾸고 있었다. 춘설이 날리는 변덕스러운 날씨에 천이는 번화한 대로를 피해 뒷줄에 줄이어 문을 연 가구점으로 향했다. 이런 날씨에는 사람들이 어깨를 움츠리고 음울한 얼굴을 하고 있어 전도지를 주어도 짜증어린 반응을 보인다. 얼어붙은 몸을 가구점에라도 들어가 풀어볼 셈이었다. 이제 가구들은 그녀하고는 먼 물건들이 되었다. 일생 지상의 집이 없을 터이니 그런 가구를 들여놓을 공간도 능력도 없기 때문이다. 그래도 그 옛날 처녀 시절 결혼하면 어떤 가구로 집을 꾸밀 것인가 하는 꿈을 안고 거닐던 골목이다. 시대를 따라 가구도 여인의 옷처럼 패션이 변하고 있었다. 어머니가 결혼할 적에는 번쩍번쩍하는 통영 자개농을 선호했다고 한다.
봉황새나 노송을 자개로 박았거나 십장생이 주축을 이루었다. 그러나 요즘 유행하는 가구는 고풍스러운 유럽풍으로 우아하고 고상한 빛을 발한다. 사람이나 동물이 추위, 더위, 비바람 따위를 막고 그 속에 들어가 살기 위하여 마련한 동굴인 집을 장식하는 가구들이 유행을 따라 여인의 치맛자락처럼 오르내렸다. 한 폭의 동양화를 박은 장롱이나 특히 나비와 꽃을 하단에 깔거나 밀레의 만종을 그려 넣은 장롱도 있었다. 백두산 천지를 넣은 한 폭의 사진 같은 장롱도 있다. 특히 이태리 가구는 백미를 이루어서 손님들이 꽤 붐볐다. 천이는 눈욕이라도 할 겸 안으로 깊숙이 들어갔다. 안쪽에 놓인 가구들은 고가품으로 어찌나 비싼지 가격표를 보고는 입을 딱 벌렸다. 이건 물건이구나, 참 좋다 하는 것들은 몇백만 원대를 넘어섰고 진짜 보석처럼 보기 좋구나 하는 가구는 몇천만 원대를 호가하여 가난한 사람들이 거주할 작은 집 한 채 값이었다. 유럽 궁궐이나 귀족집에 놓여 있음직한 우아한 빛을 토해내는 가구들 중에 이탈리아에서 직수입했다는 장식장의 가격표에 눈이 멎었다. 장장 1,000만 원 하고도 반을 더하는 가격이라 자세히 보려고 다가가니 지희 언니가 그걸 만지고 있었다. 그녀는 숨이 멎는 듯했다. 언니가? 세상에, 언니가? 거지굴 같은 달동네에서 사는 언니가 이런 비싼 가구점에, 그것도 이태리 수입품 앞에 서 있다니 감이 잡히질 않았다. 옆에 동생이 서 있는 것도 모르고 언니는 완전히 가구들에 몰입하여 황홀한 표정을 짓더니 힘차게 계산대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너무 가난하게 살아서 잘 사는 아파트족들로 인해 마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도 받아서 이런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일까 걱정이 되었다. 언니! 여기서 뭘 해? 그러자 깊은 잠에서 깨어난 듯 몽롱한 눈을 들어 동생의 얼굴을 보면서도 처음에는 상대방이 누군지 감을 잡지 못한 한참 머무적거렸다. 언니는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짙게 낀 안개 속을 헤매는 어린아이처럼 보였다. 아, 너로구나. 너 여기 어쩐 일이냐? 나야 전도하러 나왔지만 언니는 뭐 하는 거야? 그러자 어색한 미소를 흘리면서 무안한지 살짝 얼굴을 붉힌다. 언니가 이 비싼 가구를 왜 보러 다녀? 집도 없으면서. 나는 이런 가구를 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모양이구나. 인간은 마지막 승부가 아름다워야 하는 법이다. 인생이란 장거리 마라톤이다. 골인할 적에 그 가치를 알 수 있단다. 아, 나처럼 그냥 눈요기 하러 온 것이구나. 언니는 장난기 어린 소녀처럼 혀를 쏙 내밀었다. 부끄러운 표정이었으나 아주 당당했다. 그나저나 넌 언제 집을 마련할 거냐? 인생에서 집이란 아주 중요한 거다. 집을 갖기 위해 너도 나도 모두가 힘을 다해 뛰고 있는 판에 넌 뭐냐? 아무리 봐도 집을 마련할 기미가 없어 보인다. 하긴 있던 집까지 팔아버렸으니 너희 부부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별종들이다. 늙어서 너희들은 길거리에서 살 거냐? 쯧쯧. 불쌍한 것들 같으니라고. 나는 세상 사람들처럼 모래 위에 집을 짓지 아니하고 비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을 반석 위에 짓고 있다니까. 모래 위든 반석 위에든 어떤 터전이든 젊은 시절 개미처럼 스스로를 위해 열심히 갈무리하고 살아야지 노후가 편한 법이다. 모든 사람들이 겉으로는 태어난 척 살아가지만 내막으로 들어가 보면 모두가 집을 마련하느라고 별짓을 다 하면서 돈을 모아 집을 사려고 발버둥치고 있단다. 천이는 언니의 말에 피식 웃으면서 손가락으로 위를 가리켰다. 그러자 언니는 입을 삐죽이면서 한심스럽다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고 두 자매는 가구점을 나와서 헤어졌다. 그런지 한 달이 지난 뒤에 형부의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다급한 전화를 받았다. 초재! 언니가 글쎄 그 사람이
내 한 사람이 애들의 애미가 이상해. 정말 나 몰라. 그 건강한 사람이. 여긴 병원인데 어느 병원이냐고? S대학 병원 응급실이야. 이 사람이 눈을 딱 감고 움직이지도 않아. 숨을 쉬지 않고. 이상해. 이거 큰일 났네. 아무래도 일을 당한 것 같아. 일을 어쩌면 좋아. 형부는 숨을 쉴 수가 없는지 헉헉거리면서 말을 잇지 못하고 토막말로 횡설수설 늘어났다. 언니에게 무슨 일이 있어요, 형부? 왜 그래요? 빨리 와봐. 빨리. 일을 어쩌지, 일을 어째. 울부짖는 형부의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다. 형부는 정신을 차릴 수 없는지 마구 흐느끼면서 허둥거렸다. 대형 교통사고라도 당한 것일까? 남편과 함께 대학병원의 영안실을 거쳐 장례식장에 이르는 사흘간은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시간이 정지된 듯했다. 마지막 입관 때 언니의 손이 화인 맞은 것처럼 천희의 가슴에 각인되어서 대못이 가슴에 박힌 듯했다. 언니의 손은 그야말로 갈퀴손이었다. 굳은 살이 딱딱하게 박인 손은 거칠어서 고목의 뿌리처럼 앙상했다. 그런 손을 하고 어쩌자고 언니는 고급 가구점에 갔었을까? 자신이 처한 자리가 너무 가여워서 눈욕이라도 하면서 위로를 받고 싶었을까? 언니는 얼마나 그런 것들이 갖고 싶었으면 그렇게 방황하고 있었을까? 이 사흘간 눈물을 많이도 흘렸건만 가구점 생각을 하니 가슴이 에이면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철철 눈물이 흘러내린다. 화장장에서 언니의 유골함을 안고 형부는 그저 혼 빠진 사람처럼 말을 잃고 멍청했다. 화장터를 나와서도 형부는 아직도 정신을 차릴 수 없는지 휘청거렸다. 나중에는 방향 감각도 없는지 그저 멍청히 서 있기만 했다. 이제 납골당으로 가야지요. 어디쯤에 정했나요? 보다 못한 천희의 남편이 유골함을 아는 동서를 잡아 흔들면서 정신 차리라고 귀에 입을 바짝 대고 소리를 질렀다. 이 사람을 이대로 그냥 보낼 수는 없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 파주부까지 하면서 그토록 고생하고 살았는데 어떻게 그냥 보내. 이 가엾은 사람을 어떻게 이대로 보내느냐고. 형부는 언니의 유골함을 안고 맹하니 초점을 잃은 눈으로 허공을 향해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대학생인 두 딸들도 아버지와 함께 엉겨붙어 서로 껴안고 울어서 천이는 저들을 데리고 나가 무엇이라도 먹여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조카들의 옷자락을 잡아 끌었다. 유골함을 식당의 한 구석에 놓은 채 우선 식사를 했다. 죽음과 삶의 갈림길은 무엇일까? 산 사람은 먹어야 하고 죽은 사람은 수저를 놓은 것이 달랐다. 형부는 택시를 불러 타고는 뒤따라오라고 처제 부부에게 눈짓을 한다. 두 대의 택시는 나란히 도심지를 벗어난 외곽길로 접어들었다. 유골함을 안치할 납골당을 찾아가는 것이려니 했는데 형부의 가족이 탄 택시가 최근에 새로 분양된 대형 고급 아파트 단지 앞에 멎었다. 이런 납골당도 있나 해서 천이는 얕은 구름에 머리를 박고 하늘을 향해 높이 치솟은 고층 아파트 옥상을 향해 고개를 꺾어가면서 올려다보았다. 아파트 빌딩 옥상에 걸린 구름이 흔들려서 건물들도 몸도 함께 흔들렸다. 구름 따라 건물 따라 천희는 휘청거리는 두 다리에 힘을 주었다. 형부는 유골함을 안고 두 딸들은 그저 고개를 푹 숙이고 묵묵히 엘리베이터 앞에 섰다. 어리둥절한 천희 부부도 저들과 함께 승강기에 올랐다. 20층에 선 승강기에서 내리자 바로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갔다. 형부는 대형 벽 텔레비전 및 장식장 위에 유골함을 놓고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착 가라앉은 목소리로 유골함을 향해 마치 산 사람에게 말하듯 소근거렸다. 여보,
우리 집에 왔다. 여기서 몇 달은 살고 가야지. 당신이 그동안 이 집을 마련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어. 이런 집을 놓고 어떻게 이렇게 갈 수가 있어. 그것도 아이들이랑 나를 남겨두고 당신 혼자서 그냥 가냐? 이 무정한 사람아. 당신 정말 나에게 1억이야? 이러면 안 되지. 눈이 휘둥그레진 천희는 집안을 샅샅이 훑어보았다. 모두가 새 것이었다. 안방에는 한 달 전 가구점에서 보았던 흰 바탕의 밑부분에 장미꽃이 만발하여 어느 부잣집 정원에라도 들어선 듯 호사스러운 장롱이 놓여 있었다. 부엌에는 100만 원대 가격이 붙었던 6인용 확장 식탁도 턱 자리를 잡고 있었다. 방이 셋인 아파트의 방문마다 큰 딸방, 작은 딸방, 안방이라고 새긴 앙증맞은 팻말이 가장자리에 장미조각 장식을 달고 붙여 있었다.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서 만든 팻말들이었다. 두 딸의 울음소리로 거실 안이 출렁거렸다. 형부가 안방 장롱에서 한아름 통장들을 꺼내다 아내의 영정사진 옆에 늘어놓았다. 싱싱한 빛이 도는 새 통장도 있지만 20년이 넘어 씀직한 어떤 통장은 손때가 꼬질꼬질 묻어 반질반질 기름기가 돌았고 어떤 통장 가장자리는 먼지가 풀썩일 듯 달아 있었다. 적금을 부어 아파트를 사려고 하면 값은 저만큼 뛰어서 다시 그 돈을 은행에 맡기고 적금을 또다시 부었다는 불쌍한 언니. 뱁새가 황새걸음을 따라잡듯 25년 동안 몸부림치면서 한 푼 한 푼 모아서 이제야 겨우 분양을 받은 아파트에 언니는 한 줌의 재가 되어 들어왔다. 멍청이 바보 같은 언니는 아파트를 비워둔 채 달동네에 살면서 가구를 하나씩 마련하여 들여놓으면서 집안을 치장하고 있었다. 언니의 유골 옆에 놓인 통장들 겉표지에 검은 매직펜으로 써놓은 언니 필체가 뚜렷하게 살아났다. 냉장고 통장, 세탁기 통장, 장롱 통장, 소파 통장. 다양한 통장들이 언니의 옷가지 수보다 더 많아 보였다. 마침내 침대랑 식탁, 거실 의자들까지 몽땅 새로 사들여 완전히 장식한 뒤 이사를 코앞에 두고 언니는 저 세상으로 가버렸다. 동그마니 탁자 위에 놓인 언니의 유골 항아리. 아, 고만한 공간을 이 지상에서 차지하느라고 언니는 그토록 일생을 바쳤단 말인가. 이 넓고 넓은 세상에서 주먹이 2억에 들어갈 정도로 작은 항아리만한 공간을 벌기 위해 일생을 바쳤단 말인가. 이 크나큰 땅덩이 위에 고만한 공간을 벌기 위해 언니는 그렇게도 열심히 다름질을 했단 말인가. 아, 가엾고 불쌍한 언니야. 형부 가족들의 울음소리를 뒤로 하고 천희 부부는 아파트를 나섰다. 고개를 꺾어야 올려다볼 수 있는 아파트 숲의 한 칸을 마련하기 위해 언니는 결혼하고 꼭 25년을 그렇게 몸부림쳤던 셈이다. 번데기가 누에고추를 뚫고 나와 한 마리의 화려한 나비가 되어 날아올라 편안히 지낼 20층의 작은 아파트에서 언니는 예쁜 날개를 너울거릴 것으로 믿고 꿈을 꾸었을 게다. 머리를 지숙이고 땅만 보고 걷고 있는 천희의 허리를 남편의 팔이 감아 안았다. 이른 봄이라 아직도 쌀쌀한 서녁 하늘에 불그레한 노을이 하루를 여물고 있었다. 흐린 눈을 비비면서 천희는 서녁 하늘을 응시했다. 그 노을 속으로 나비 한 마리가 너울너울 날아오르더니 까만 점이 되어 그네의 눈물 어린 눈 앞에서 가물가물 사라졌다.